안녕하세요. 신구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김치현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박물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신구대학교 박물관은 설립자 우촌 이종익 박사님께서 전국을 누비시면서 수집한 민속품 약 2,000여 점을 근간으로 개관되어졌습니다. 일찍이 설립자분께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전문 기술을 가르쳐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문화를 바로 알고 인식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질을 살찌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민의 기층 문화를 올바르게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수많은 유물을 수집하게 되었던 것이죠. 설립자분께서는 유물을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중요하지 않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연구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소개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함께 공유해 나가는 것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선조들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본받을 것은 본받고 여기에 새로운 것과 새로운 세계와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이 바로 큰 목표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의식주, 농경생활, 과학생활 총 5가지의 테마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동상은 우촌 이종익 박사의 흉상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전시관으로 이동하여 유물을 관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시는 전시실은 농경생활관입니다. 농경생활은 인류 역사 발전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큰데요. 그 이유는 농경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인류는 정책생활을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농경생활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리나라는 신석기 후기에 조와 피를 생산을 하였고요. 청동기 시대 초기에는 벼를 생산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찍부터 우리나라가 농경생활이 가능했던 이유는 대륙성 기후대에 속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한 다면성 기후대를 갖추었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고온다습한 기후로 벼농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후대를 형성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농경생활에 있어서 필요했던 농기구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가래라고 하고요. 삽을 변형한 농기구입니다. 주 기능은 흙을 퍼내는 데 사용했던 농기구인데요. 주로 3명에서 5명이 공동 작업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사용법은 가운데 긴 자루를 1명이 쥐고요. 3명에서 5명은 옆에 있는 줄을 잡아당기면서 흙을 퍼내는 작업을 했는데요. 여러 명이 공동 작업을 했기 때문에 호흡을 맞춰야 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노래도 불렀을 텐데요. 그때 불렀던 노래를 가래질 소리라고도 합니다. 다음 농기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위치한 호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미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농기구인데요. 그 이유는 작업 형태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토질이 비옥하기 때문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삽의 자루가 길 이유가 없었고 삽의 날 또한 얇은 것이 유리하였습니다. 실제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호미는 자루가 길어지고 날 또한 넓어지는 것이 이제 많은데요. 이 호미는 우리나라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농기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유물은 쟁기입니다. 쟁기는 농가 밭을 땅을 파는 데 사용했던 것으로서 쟁기는 크게 2가지 종류로 나뉘는데요. 산간지방에서는 극쟁이를 사용하였고요. 평야지대에서는 지금과 보시는 것과 같은 쟁기를 사용했는데요. 앞에는 소가 쟁기를 끌고 가면서 삽이 땅을 이렇게 팔아 갈아 엎는 데 사용했던 것이지요. 잡초 제거에도 쟁기를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농기구를 통해서 농경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의생활 전시실로 이동하여 우리의 복식을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의생활 전시실입니다.
우리나라 복식의 기본형은 남자는 바지 저고리, 여자는 치마 저고리로 구분되는데요. 이것은 북방계 계통에 영향을 받아서 시대적인 변화는 다소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상하 분할형으로 계승되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왼편에 보시는 삼회장 저고리와 스란단 치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란단 치마는 치마 하단에 저렇게 스란단을 덧대는 치마를 뜻하는데요. 스란단의 문양으로는 화문, 봉황문, 용문 등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복자라는 단어와 함께 석류들이 수가 놓아져 있는데 대개는 이제 술을 넣거나 금박을 찍어서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삼회장 저고리는 옷깃과 저고리와 견마기를 이렇게 색깔을 배합을 해서 다양한 색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 저고리가 갖고 있는 단순함을 보완하고자 여러 가지 색깔을 덧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은 용도로는 궁중에서는 공주나 옹주가 대례시 입었고요. 사대부 집안에서는 혼례 때 입었던 일종의 예복입니다. 이렇게 저고리와 치마를 갖춰 입은 후에는 앞에 보시는 빨간색 화롯을 입었는데요. 화롯은 화의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화는 화려하다, 꽃 이런 뜻이 있는데요. 일생일 때 가장 화려한 옷을 입었던 것이기 때문에 화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으로는 모란과 함께 봉황, 운문, 구름문이 지금 전체적으로 도포가 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포를 입은 후에는 머리에 또야머리를 얹고 비녀를 꽂고 그 앞에 도투락 댕기를 내리고 머리에는 족두리를 썼는데요. 그 아래 보시는 것이 이제 머리에 썼던 족두리인데 족두리는 저렇게 여러 가지 공예품으로 치장을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산호라든지 비취, 진주들을 배치를 하여 예쁘게 꾸몄습니다. 근데 한때는 너무 화려해지고 사치스러워져서 나라에서 이것을 금지시키는 일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장려를 한 게 바로 민족두리라는 것입니다. 민족두리는 검은색 비단 천으로만 되어 있는 족두리를 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갖추어 입고 이제 혼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신분제도가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평민이 입던 옷과 사대부 집안이 입던 옷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루만큼은 평민이나 사대부 집안이나 같은 혼례복을 입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요, 가죽 신발들이 있는데요. 검은색 비단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은 흑해, 흰색 비단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은 백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진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신이란 진 땅에 신는 신발이란 뜻입니다. 진 땅이 되는 기후는 여름의 우기인데요. 비가 오게 되면 신발이 미끄러지거나 진흙이 신발 밑에 박히게 되는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발 밑에 작은 징을 이렇게 촘촘히 박아두는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비에 미끄러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이 비가 오는 날에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방수가 되어야 했겠죠. 그래서 방수를 하기 위해서는 신발이 제작되기 전에 기름에다가 생가죽을 바짝 절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이 기름을 한껏 먹었을 때 이렇게 신발로 제작을 했었지요. 신발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비 오는 날 신었던 또 나막신이 있죠. 나막신은 신발 위에 덧대어서 신는 신발로서 한 30cm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컸고요. 비가 올 때뿐만이 아니라 눈이 올 때 신었던 신발 중에는 설피가 있고요. 그리고 평민들이 많이 신었던 집신이라는 신발이 있었죠. 네. 다음은 제관입니다. 제관은 문무백관들이 제항을 지낼 때 제복을 입고 그 위에 썼던 일종의 관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박물관에 있는 이 제관은 아무래도 높은 관직에 계셨던 분이 썼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 있는 금줄을 이제 5개 줄인데요. 이것을 오현이라고 하는데요. 이 줄 수에 따라서 계급의 위치를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적게는 3개, 많을 때는 5개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고위 관직에 계셨던 분이 썼던 제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복식과 관모들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목판 인쇄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목판 인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중국으로부터 불경과 함께
불교가 도입이 됐는데요. 이 불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불교의 경전을 써놓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경을 보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불경이란 책은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누군가가 좀 글을 잘 쓰셨던 분이겠죠. 그분이 불경을 옆에 놓고 똑같이 모사, 즉 베껴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늘지 않고 해도 해도 끝이 없고 간혹 글자도 빠뜨리고 글자도 틀리는 경우가 일어났겠죠.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빨리 많이 볼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목판입니다. 목판은 네모나게 생긴 나무에 글자를 거꾸로 조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을 모두 조각을 한 후에 그 위에 이제 먹을 칠해서 색을 놓고 다시 그 위에 종이를 놓고 탁본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이제 목판 인쇄술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생각했던 목판은 777년에 일본의 백만탑 다란이경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꺾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무구정광대 다란이경인데요. 이것이 발견된 장소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966년 불국사 석가탑이죠. 석가탑을 복원하기 위해서 해체를 했었습니다. 나라에서. 근데 해체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 그 두루마리로 된 장정이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유물들이 같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때 그 두루마리를 열어보니까 석가탑이 창건된 게 751년이니까 그 안에 두루마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백만탑 다란이경이 777년으로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아니고 무구정광 다란이경이 751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현존하는 목판이 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목판을 사용하다가 목판은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나무이다 보니까 그 균열이 생기고 깨지기가 쉬워졌죠. 그래서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금속 활자입니다. 금속 활자란 이렇게 이제 한 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 한 글자를 금속 활자를 주조를 해서 필요한 활자만을 이제 찾아서 재판을 이렇게 필요한 활자만을 잡아내서 이렇게 배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열한 것을 다시 이제 먹을 칠하고 종이를 얹어서 이제 인쇄를 그러니까 찍어내게 되는 것인데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을 갖고 있는 나라 또한 우리나라인데요. 그 인쇄본이 바로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것이 이제 직지심체 요절의 인쇄본, 그러니까 찍어내어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앞에 직지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작은 했지만 아쉽게도 소장처는 프랑스 파리의 국립중앙도서관 리슐리에관 동양문헌실에 지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그 1800년 후반에서 1900년 초에 우리나라의 그 프랑스 외교관으로 있었던 그 플랑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한테 이제 고종 황제가 이 직지의 인쇄본을 하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 플랑시 손에 들어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주둔해 있던 외교관이 갖고 있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자신이 프랑스 본국으로 가면서 경매에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 경매 상인 중에서 이 책의 그 가치를 알아본 플랑시라는 그 골동품 수집가가 이 책을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랑스 외교관에 의해서 다시 골동품 수집가한테 갔고 그것이 바로 이제 그 골동품 수집가는 나중에 죽을 때 유언으로 이 책을 국립중앙도서관에 기증을 하겠다 해가지고 현재는 이제 파리에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금속활자 인쇄본인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반환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불법적으로 뭐 약탈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갖고 간 것이 아니라 그 경매에 나온 것을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좀 힘들게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인쇄본은 지금 유네스코 기록문화유산에 2001년에 등재가 되어졌습니다. 다음은 목활자입니다. 목활자란 나무를 깎아 만든 활자로서 가로 세로 1cm의 작은 크기입니다.
다음은 능화판입니다. 능화판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능은 마른 목골을 의미하는데요. 특유하게 우리나라에만 이 능이라는 무늬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이 마른 모로 활용된 그림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능화판이라는 것은 책 표지에 무늬를 찍어내던 문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책의 겉표지에도 이렇게 미적 감각을 더하여 예쁘게 꾸미기를 좋아하셨는데요. 능화판을 이렇게 겉표지에 활용하는 이유는 장식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책을 이렇게 목판을 찍어서 만들게 되면은 이 책의 강도가 높아져서 종이가 잘 찢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능화판 같은 경우는 이 한번 탁본을 한 거기 때문에 이 표면이 오돌도돌한 이 촉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화판은 우리나라의 그 책의 겉표지를 장식하던 목판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식생활관입니다. 지금 보시는 식생활관은 과거 재래 한옥의 부엌을 재현한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 아궁이가 보이는데 아궁이는 일반적으로 안방보다는 한 75에서 90cm가 낮게 설치되어졌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부엌의 위치인데요. 옛날에 재래 한옥에서 부엌의 위치는 안방 옆에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 통례였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식생활에 있는 식기들을 보면은요, 백사발이 있고요. 백사발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바가지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옹기들도 있고, 맷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한 세간살이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뒤주입니다. 뒤주. 뒤주는 쌀이나 콩, 팥 등을 저장해 놓는 저장고 역할 이외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민속신앙인데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그 일반 백성들이 불쌍하게 여겨서 그런 그 한을 달래주기 위해서 이 뒤주에는 신이 산다. 이런 어떤 그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뒤주 대왕 신이라고 불려졌는데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이 뒤주는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뒤주를 보면서 그 죽은 사도세자의 혼을 달래고 우리 집안의 재수와 평안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용했던 정통 식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는 청동 숟가락을 살펴보니까요. 이 청동 숟가락은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지금의 수조와는 사뭇 다른 기형을 갖고 있습니다. 버들잎 가지 모양을 띈 것이 특징인데요. 지금의 수저는 안으로 움푹 파여 있는 것이 특징인데 예전에 사용했던 수저는 거의 이 평평합니다. 이것은 국물을 떠먹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지금의 식생활과 고려시대 식생활이 달랐던 것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보시는 신선로입니다. 신선로는 아직도 우리들이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식기인데요. 주로 궁중에서 사용했던 식기로서 이 동그란 원 안에 숯을 넣어 신선로를 가열하고 그 안에 있는 음식들을 이제 골라서 먹었던 그런 그릇인데요. 신선로 안에 담겨져 있는 음식 또한 신선로라고도 했는데요. 신선로는 또 다른 말로는 열구자탕이라고도 합니다. 그 옆에 보는 청동 식함을 보시겠습니다. 식함은 떡국이나 밥, 약식 등을 주로 담는 청동 그릇입니다. 이것도 고려시대 것이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산화가 되어서 색깔이 원래 갖고 있던 색깔하고는 많이 다른데요. 올해 복원 작업을 통해서 예전의 모습으로 재생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것은 양푼인데요. 양푼은 지금도 양푼은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양푼 같은 경우는 국민 그릇이라고 할 정도로 서민 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특징으로는 바닥은 평평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입이 넓어서 이 안에 뭐 밀가루를 넣고 반죽을 한다거나 나물을 무친다거나 하는 등 서민 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그릇이었던 것이지요. 이곳은 주생활관입니다. 사랑방인데요. 사랑방은 남자가 거주하던 방으로서 안에 보시면은 벽에는 병풍으로 문자도가 있고 그다음에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치해 놓은 경상, 그다음에 벼루와 함께 장죽과 재떨이 그리고 갓집이 보입니다.
이곳은 안방입니다. 안방은 안주인이 머물던 곳으로서 주로 취침과 식사와 휴식과 교육 등이 이곳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는데요. 여성이 거주하던 공간으로서 경대와 함께 예쁜 등거리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림질 도구들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의약관입니다. 지금 보시는 약절구는 약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 때 썼던 도구이고요. 약을 캘 때 썼던 약초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약재를 적당한 크기로 자를 때 썼던 약작두인데 이거는 손작두라고도 합니다. 침을 보관할 때 넣어두었던 침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약재료들을 놓고 저울질을 했던 저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약장인데요. 약장은 대개는 한 70개에서 100개의 칸을 이루는 것이 대개인데요. 우리 박물관에 있는 약장은 총 48개의 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약장에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약재료 이름들을 겉에 써 있고 고리를 달아서 손잡이로 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우리 박물관에 있는 약장은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통 혼례를 치르고 있는 남녀의 모습을 재현해 놓은 곳입니다. 다음은 가마입니다. 가마는 본래 사대부 집안의 부녀자나 왕녀가 타고 다니던 것이었지만 일반 평민들은 결혼할 때 신랑 집으로 신부가 갈 때 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가마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공주나 옹주가 타고 다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안에 새겨져 있는 조각들이 굉장히 정교하고 뜻하는 바가 있는데요. 안에 보시면은 용문과 화려한 용문과 호랑이 문양과 함께 목화와 운문 그리고 잉어문들이 다양하게 수가 넣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했던 그런 염원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서는 앉아 있게 되면은 이 위에가 솟아 있어서 머리가 닿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남자 4명이서 각기 서가지고 어깨에 끈을 매달아서 운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물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신입생 여러분들의 많은 전시 관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